안녕하세요. 정적시사 KBS 기자 정창준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성찰하고 돌아오겠다며 자신의 부재를 메워달라고 했습니다. 당의 간판이었던 조 전 대표의 부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로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취임 이후 5개월 만에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한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한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강조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친한계 인사죠.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부총장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를 둘러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놓치면 안 될 국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톡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정적시사 출발합니다. 정적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는 곧바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부터 지정했는데요. 네. 오는 27일 오후 2시입니다. 변론 준비기일은 재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의 쟁점과 주장 등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2차 담화 때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주심 재판관 관심이 있었는데 헌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선정됐습니다. 이 눈길이 가는 거는 6명의 현직 재판관 중에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라는 겁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등 이 변론 전반을 이끌게 되는데요.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헌재는 공식적으로는 이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났고요. 네. 헌재는 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증거조사와 쟁점을 미리 정리할 이른바 수명 재판관에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네.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정 재판관과 달리 이 재판관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네. 이 헌재는 또 국회목 재판관 3명이 공석이지만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국회 재판관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어서 최종 탄핵 심판 결정은 재판관 정원 9명을 다 채운 다음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잇따라 소환 통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직접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공조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검찰도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1차 소환 통보와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문과 우편 모두 대통령실로 보냈습니다. 21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고요. 검찰은 지난 11일이죠.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지난 1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디 조사에 응할까요?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관심은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응할지 또 조사를 받는다면 어디서 받을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 중에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사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검찰과 공조본 모두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좀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형사사건 변호에 나설 예정인데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입니다.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윤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 특수통으로 불리는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도 김 전 위원장을 도와 변호를 맡을 예정인데요.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와 대립해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당시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이외에 이 탄핵 심판을 위한 변호인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의 강일원 전 재판관이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결국 당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예, 당대표직에서 공식 사퇴를 했고요.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입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개혁을 앞장서 막아낸 게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고 탄핵 찬성 입장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라며 야당을 직격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5번째 비대위인데요. 어제 당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 원내대표가 하셔라. 그건 안 된다. 서로 이견이 분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새 비대위원장으로는 나경원, 권영세, 권성동 의원 등 이 중진급 의원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모였는데 현역 중진의 뜻을 모은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의원총회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친윤계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외부 영입 인사는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내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 의원들 생각이 제각각이라서 이번 주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진통이 있군요. 예. 주요 경제수장들 어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모였는데요.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내년 초에 해외에서 우리 경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뉴욕이나 런던 같은 금융 중심지에서 설명회가 열릴 가능성이 나옵니다. 주요국의 한국의 경제 상황을 알려서 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경제 특사도 전직 장관들을 중심으로 물색 중입니다. 아, 특사도 물색 중이군요. 예. 경제단체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어떤 대화 오갔습니까? 예, 최 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만나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와 수출,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특별법인데요. 이게 좀 통과돼야 그렇죠. 된다. 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관련 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미 국무부가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 1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 정지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 밀러 대변인은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 그것은 수십 년 전에 힘겹게 쟁취한 민주적 회복력이고
우리는 한국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과정을 평화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협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듣고 계신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서해안과 제주 산지 위주로 폭설이 예보돼 있고요. 오늘까지는 예년 수준의 추위겠지만 내일부터는 추위가 강해집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충청, 호남, 제주는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부에 비나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서쪽입니다. 해기차에 의한 눈이고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 전남 서부는 내일 밤까지, 제주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에 3에서 10cm, 그 밖에 충청, 호남, 경북 동해안 1에서 5, 제주 산지 5에서 15cm, 울릉도, 독도는 최대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도, 대전 5도, 전주 6도, 2도에서 10도 분포고요. 현재 동해안과 동쪽 산지 그리고 일부 수도권, 경남권에 건조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영동과 경북권 위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오늘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남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출근길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입니다.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4차로 추돌 사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는 게 편하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사이 1차로에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경부 동탄터널에서 기흥 동탄터널까지 막히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반포에서 서초, 남사진위에서 남사까지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금천에서 어렵고요.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 더 가서 비봉에서 막히고 있는데요. 비봉 부근은 사고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하객분기점에서는 화물차 사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앞으로 어떻게 당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구치소 앞에 나가셨는데 조 전 대표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특별히 전한 말 있었습니까? 네, 뭐 짧은 인사, 배웅 인사를 하는 자리였고요. 의원들께서 모두 나오셨고 조국 대표께서 일일이 이제 악수하고 포옹하고 하면서 뭐 잘 다녀올 테니 아무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원들께서도 또 거의 똑같은 말로 아무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시라. 네. 조국혁신당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네. 더 집을 키울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라. 네. 그런 인사를 나누고 조국 대표께서 이제 특별히 당부한 내용은 그 윤석열 탄핵을 꼭 아직은 이제 이게 헌재의 재판 남아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꼭 완성을 해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국혁신당이 애초 출범 창당 때부터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그 다음에 검찰 해체, 네.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건설 뭐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아직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과제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해체를 지금이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검찰 해체를 서둘러라.
네. 검찰개혁 입법을 서둘러라. 그걸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특별히 당부하셨죠. 그 부분을 의원들에게 좀 당부한 말씀이고 뭐 아무 걱정 말고 잘 다녀올 테니 아무 걱정 마라. 이렇게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 전 대표의 부재 상황 대비한 플랜은 준비하고 계셨겠죠? 조 전 대표가 대법원 그러니까 2심에서 유죄 선고 받은 후에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에 창당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에서 당연히 이제 상고가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상고가 기각되면 곧바로 형집행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 2년형이 확정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다 네, 예상하고 예상을 있었죠. 해왔죠. 예, 그래서 뭐 특별한 뭐 플랜이 있다기보다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당이 지속적으로 할 일을 해나가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쭉 해왔고 그래서 네. 지금도 당헌에 따라서 전당대회 때 최고 수석 의원 최고위원. 중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 권한 대행을 하게 돼 있고 당헌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권한 대행을 지금 맡고 있고 차질 없이 권한 승계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당의 어떤 체제가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플랜이랄 게 당헌 당규대로 흔들림 없이 네. 가기 때문에 특별한 플랜이랄 게 있을 게 없지만 조국 전 대표께서 당을 그간 민주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우리 조국신당 의원 조국 전 대표를 제외한 11명 의원들이 전부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선 의원들이시긴 하지만 저를 제외하고는 뭐 다 초선 의원들이신데 네. 그렇지만 각 상임위에서 굉장히 눈부신 활발한 활동을 해서 그 좋은 의정할 때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두가 다 조국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권한대행 체제니까 새 당대표 선출 일정은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국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너무 급박하게 상황들이 바뀌고 지금은 오로지 김선민 권한대행 중심으로 네.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일에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요. 이제 이후 전개되는 상황에 맞춰서 당원들의 뜻이라든지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대표를 뭐 선출할 수 있겠죠. 약간 유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소 섣부른 얘기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또 있는데 다소 섣부른 얘기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선 후보를 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선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 대선 후보를 낸다 한들 뭐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당선 조국신당의 현재의 역량을 볼 때 당선 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은 당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렴한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지만 네. 또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그 논의를 하는 것이 섣부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선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 또 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뭐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맥을 같이 하는 질문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야권의 단일 대우가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합당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민주당 측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의견에 어떤 생각이십니까? 조국 전 대표가 어저께도 특별히 당부한 말 중에 정권 교체를 꼭 이루어달라라는 그 당부 말씀이 있었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 대우 형성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네. 예, 그러나 그것이 합당의 방법이냐? 그것은 아니다. 예, 합당은 아니라고 그건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도움이 더 될 수 있다. 즉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면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지난 총선 때 지지했던 690만의 조국혁신당 투표했던 유권자분들과 현재 어저께 그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약 8% 나오더라고요. 어느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였나 갤럽이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8%의 정당 지지율 690만 명의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분 이분들이 그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합당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외연을 확장을 해서 그래서 그 민주당과 연대하는 것은 필요하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합당의 방법은 아니다. 그건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겠군요. 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다. 원내대표께서 모두의 말씀을 주셨어요. 법적인 체제를 좀 정립을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좀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검찰 해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되면 그때 검찰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모두가 대선 체제로 가기 때문에 국회가 활동하기도 어렵고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은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검찰 해체고 검찰 개혁인데요. 이건 국회에서 검찰 개혁 3법 또는 4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하지 않으면 대선 레이스 돌입되면 못하고 이후 제4기 민주정부 정권 교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산적한 국정 현안들 민생 경제 등의 산적한 국정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못합니다. 지금 못하고 나면은 또 검찰이 주도하는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뼈아픈 후회가 초기에 적폐청산을 검찰에 맡기면서 검찰이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갔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아주 뼈아픈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검찰개혁 그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위상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도 이번 수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빨리 손을 떼야 됩니다. 어저께도 많은 헌법학자들 또 형법학자들이 검찰이 빨리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고 하나같이 지적을 했는데 검찰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검찰 자신들이 어떠한 전국 상황에서도 그저 살아남고 자신들이 판을 주도해 볼까 이런 그런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자신들이 판을 주도해서 자신들이 의도대로 이제 판을 짜볼까 하는 그런 이제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 가지고 지금도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내란죄 수사가 본질인 이 사건에 있어서 뭐 직권남용을 연결 고리로 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이 나중에 이쪽 그 이제 피고가 되는 윤석열 쪽에서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이거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이거 심지어 공소기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안고 검찰이 수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검찰은 빨리 지금 손을 떼야 한다.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주도권을 쥐어보려고 어저께는
보도에 따르면은 경찰이 신청한 그 긴급 체포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 승인을 또 거부했더라고요. 자신들이 주도해 보려고 경찰 수사하는 방해를 하고 경찰이 먼저 압수영장 신청하면은 그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압수영장 새치기 하고 사건을 가로채기 하려고 그러고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빨리 수사에 손 떼고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이 빨리 해체되어야 됩니다. 의원님 잠깐 조금 전 황운하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여론조사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과 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조 전 대표 어제 수감됐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차기 정권에서 사면복권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그런 희망을 좀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사면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민들의 정서 또 어떤 국민 화합 또는 그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뭐 경제 회복이라든지 국민 화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인데 뭐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지금 사면을 언급하기에는 좀 아직 이때 이른 감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될 거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걸 알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이 조국 혁신당에 투표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된 이후에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당원이 1,000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이것을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만 대통령이 된 분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국민 정서.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그 수사가 과잉 수사였고 표적 수사였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 검찰들의 난폭한 검찰권 남용이었다라고 하는 또는 검찰 쿠데타, 검찰 연성 쿠데타의 시작이 바로 조국 사냥이었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군요. 그것이 실정법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 했을 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국민들 법 감정에도 맞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사면권 행사하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10분 고려해서 국민 화합 차원이라든지 또 당시 검찰의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이런 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한다면 사면권 행사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혁신당 의 당원 가입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일단은 유죄 확정 후에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원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이 국민 공감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요즘 탄핵 정국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그랬다가 또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했다가 또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그리고 크게 보면
지금은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뭐 극단적인 반목 관계에 있지만 사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이렇게 인식되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또 묶어서 보면은 그 검찰 정권의 탄생의 어떤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야 네. 뭐 포기하고 싶지 않겠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헌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 27일로 잡혔습니다. 일정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에 대해서 쟁점이 명확하니까 빨라질 것이다. 이런 뭐 의견도 있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63일 또 노무현 대통령 63일, 박근혜 대통령 때 91일 네. 네, 이렇게 걸렸었는데 이번 사안은 그보다는 훨씬 그 사안이 단순하고 또 증거도 명확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탄핵 소추 사유는 여러 가지를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 그냥 내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명태균 게이트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넣었었는데 외교 사항이라든가. 예, 그런데 뭐 외교 사안은 사실 탄핵 사유라기보다는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거에 네네. 불과하긴 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를 좀 많이 포함시켰었는데 그걸 다 빼고 내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또 증거도 지금 명확하고 내란의 공범들이 지금 속속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다툼이나 법리 다툼이나 별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연도 문제지만 과연 국민들 뜻에 따라서 상식에 맞게 국민들 법감정에 맞게 누구나 생각하는 보통의 상식에 맞게 이걸 인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저께 이 사건이 공교롭게 정형식 재판관으로 주심이 배정됐습니다. 네. 정형식 재판관은 무작위 추첨이었죠. 예, 무작위 추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네. 무작위 추천 방식이기 때문에 뭐 추천 방식을 탓할 수는 없고 그 배정 방식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작년 11월에 지명을 12월 달에 취임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었고 헌재가 이제 대통령 국회 뭐 이렇게 3명씩 나눠져 있는데 네.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분이었고 또 얼마 전에 그분의 처형을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박선영. 예,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헌법재판관 이것이 탄핵에 대해서 헌재로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 제부 박선영 위원장의 제부가 정형식 재판관이잖아요. 그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에게 그 이른바 뇌물 성격으로 박선영 진실화 위원장을 임명한 거 아니냐. 야당의 주장이었죠. 예.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 정형식 그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거에 대해 굉장히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회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에게 배정된 방식은 뭐 무작위 추첨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이 이해관계에 객관적일 수가 없겠다 생각하면은 회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회피를 해서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국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것이 그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런 민심에 요동칠 것인데 그럴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안전장치라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사실 지금이 검찰의 체에 적기기도 하고 개헌에 적기기도 합니다. 지금 개헌특위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이 개헌 헌법을 공포와 동시에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 뭐 결과적으로 임기 단축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그런 개헌을 하게 된다면 탄핵에 대한 인용 기각 결정과 관계없이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보다 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국민에 의한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탄핵 결정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개헌까지 투트랙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 특위를 구성을 해서 국회의장께서도 늘 그 개헌 특위를 말씀해 오셨는데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에 대한 의제들은 너무 많이 지금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한다면 뭐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지금이 아니면 개헌을 이루기가 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주시죠. 네, 뭐 그 이제 개헌 얘기, 그 다음에 검찰 해체 이야기, 뭐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개헌 특위를 빨리 구성하고 그리고 검찰 해체에 이건 민주당에 달려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은 이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엔 윤석열 거부권 행사 때문에 망설였는데 지금 망설일 이유가 없으니까 검찰 해체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 이소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해 대략 330억 벌이 버려진다고 하는데 1초에 2.6톤의 옷이 버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옷이 정말 많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가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가장 끝그림에는 어떻게 남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예쁘지도 멋있지도 않은 모습으로 강가에 버려지거나 사막에 쌓이거나 이렇게 끝나게 되더라고요. 옷을 안 사겠다고 해서 멋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 옷장 안에 있는 옷만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미 만들어진 옷을 서로 나눠만 입어도 서로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을 안 사기로 결심하고 친구 옷이나 엄마 옷이나 언니 옷이나 이렇게 나눠 입고 교환해 입으면서 새로운 취향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됐다고 새 옷을 사지 마시고 다른 친구들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뭐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혼자 바뀐다고 다 바뀔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씩 실천한다면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 영동 남부와 충남 서해안, 호남 서부, 제주에 비나 눈 오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서해안과 제주 산지 위주로 폭설이 예상됩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고 빙판과 도로 살얼음도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나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의 아침 추위가 예상됩니다. 추위가 강해지겠고 특히 강원 산지 등 저온 지역은 영하 10도 이하로 다시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우선 오늘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요. 충청, 호남, 제주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부에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 서부는 밤까지, 제주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 3에서 10cm 정도 보고 있고요. 충청, 호남, 경북 동해안 1에서 5, 제주 산지 5에서 15, 울릉도, 독도는 최대 30cm가량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도, 전주 6도 등 2도에서 10도가 되겠고요. 오늘 영동 지방, 경북 지방 바람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적 인터뷰, 이번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출범 5개월 만인데 먼저 소회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그 한 달까지 포함하면 6개월을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랑 같이 해왔는데 뭐 지난 6개월이 10년 같은 6개월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파란만장했다. 파란만장했다. 하루하루가 참 뭐 힘들고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뭐 많은 사람들이 정치 초짜다 이런 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치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많이 제기하죠. 네, 그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정치 초짜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작년 말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까지의 그 시간과 이번에 뭐 그 전당대회 출마부터 뭐 어제 사퇴까지 이 6개월 정말 압축적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3, 4선 의원도 경험하기 힘든 3, 4선 의원도 경험하기 힘든 그런 압축적인 경험을 한동훈 대표가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서 뭐 정신 없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용을 해보면 비상계엄 막은 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다. 탄핵 찬성에 후회하지 않는다. 공감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가장 있었습니까? 저는 뭐 어제 한동훈 대표 그 사퇴 회견문에서 키워드는 진짜 보수라고 봅니다. 진짜 보수. 진짜 보수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이제 극단주의. 근데 보수주의 철학을 좀 공부해 보면요. 네. 제대로 된 보수라면 그런 극단주의, 확증 편향, 극단주의 이런 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보수는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은 늘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좀 겸허해야 되고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확신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보수의 품격이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이 확증 편향과 극단주의는 가짜 보수죠. 그건 보수가 아니죠. 지금 대통령께서도요. 그러니까 뭐 후보 시절에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네. 어찌 보면 보수주의 철학에 맞는 그런 키워드를 제시하고 했는데 완전히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가짜 보수로. 극단주의의 유혹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당 탄핵 표결 이후에 그 의총을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뭐 북한에서 흔히 총화라고 하거든요. 네네. 다 모아놓고 네. 총화를 한다고 그래요. 네. 북한의 총화를 보는 듯한 느낌. 정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이 개딸 전체주의보다도 더 어찌 보면 더 심한 이런 식의 색출 작업, 그리고 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GXX라든가 뭐 레밍이라는 표현도 예. 결국 뭐 GXX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가결 이후에 네. 지금 벌어진 상황들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 대통령께서 뭐 10일 담화에서 광란의 칼춤이라는 칼춤. 네. 표현 한 두어 번 쓰셨는데, 그날 의총장의 분위기가 광란의 칼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한마디로 진짜 보수라는 말이 어제 기자회견을 관통하는 얘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직 유지 의사가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보면 진종호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태가 좀 결정적이었던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는. 두 최고위원의 사퇴 배경.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개인사니까. 근데 이제 장동혁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저한테 한 2번 정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예. 한동훈 대표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의사표시를 해서 그러겠지. 그러겠지 이렇게 믿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뭐 진종호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영상이 그렇게 잡혀서 그러는데 TV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장동혁 최고위원이 대표실을 나오면서 그 한동훈 대표는 약간 웃음을 띠고 있고 심각한 얼굴을 한 장동혁 최고위원. 이게 이제 많이 클로즈업이 되더라고요. 방송에서는. 그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뭐 확인해 주지 않는 한. 네. 어제 그 친한계 의원들 뭐 만찬이 있었다는데 어떤 이야기들 그냥 일반적인 얘기였을까요? 어땠을까요? 글쎄요. 제가 듣기에는 그 뭐 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뭐 만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잡힌 일정이라고 들었어요. 이정대에 있었던 일정이다. 예. 네. 굳이 뭐 취소할 필요도 없고. 예. 네. 저희들이 이제 관심이 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에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 이 발언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정치 계속하겠다는 의미겠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사퇴를 합리적 보수의 좌절, 합리적 보수의 좌절 뭐 이렇게 한 표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시적인 좌절이죠. 일시적인 좌절인데 또 성찰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거듭나고 두 번, 세 번의 이제 좌절은 없도록 더 튼튼하게 무장해서 이게 또 계속 해야 되겠죠. 네. 정치라는 게 새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 역할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지적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전 대표죠. 네, 한동훈 전 대표죠. 대표가 그 우리 정치사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정치 실험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5년 임기 대통령 임기 뭐 이제 3년 차에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잖아요. 네. 대개 보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게 이제 임기 말에 힘 그렇죠. 좀 예, 빠질 때 예. 4년 차, 5년 차 돼야 되잖아요. 예. 이게 보면 딱 임기 반환점 그때가 가장 그 권력의 이 그립감이 셀 때거든요. 센데 뭐 그것을 나름대로 뭐 또 소신을 가지고 했고 그 저희 당의 이제까지의 그 문화라고 그럴까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그냥 기본적으로 대통령 정당이다, 대통령 당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과히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대통령 보고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새는 그렇게 따라오기 힘든 그런 실험이었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상황을 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중진들을 네. 중심으로. 근데 그래서 그 저희 당에 탄핵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 탄핵의 강을 겨우 건넜다 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거기 빠진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저는 제가 그 얘기를 그 표현을 여러 차례 썼는데 당원들의 탄핵 트라우마와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 중에
어떤 거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가. 저는 당연히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를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되는데, 근데 이 탄핵의 강을 피하려고 하면요, 계엄의 바다에 빠져서 영영 나오지 못할 겁니다. 탄핵의 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계엄의 바다인데, 저희 당 이른바 친윤 의원들은 일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탄핵의 강만 본 거죠. 계엄의 바다는 아직 이게 현타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곧 현타가 올 겁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수의 메시지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잘못됐다는 거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핵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리에 나선 또 보수 성향의 또 시위자들을 계엄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보수가 아까 진짜 보수란 말도 하셨는데 보수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예를 들면 계엄은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계엄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탄핵에는 반대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메시지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엄에 대한 입장 정리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그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중대한 잘못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어떤 친윤 중진 의원들은 10일 대통령 담화를 보고 이제 좀 이해가 됐다. 그리고 친윤 의원님들 중에서는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했겠느냐. 네. 이게 정서적 공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부터 좀 친윤 쪽에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분명히 중대한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는 자진하야는 못하겠다. 차라리 탄핵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당의 일임을 했다가 좀, 중대한 잘못이라고 해놓고, 근데 대통령은 그게 당의 일임해서 당이 뭐 로드맵 짜주면 따르겠다고 했다가 그걸 뒤집었잖아요. 네. 난 그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탄핵 심판을 받겠다. 그런 입장을 표시하셨죠. 그러면 권성동의 해법은 뭐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탄핵 후 폭풍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좀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뭐 쉽게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이 지금 저는 이제 탄핵의 강도 있지만 계엄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른바 친윤이라는 분들이 뭔가 한동훈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고 미워하는 그 심정은 뭐 하루 이틀 그게 아니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배신자 프레임이요. 근데 지금 친윤이라는 분들이 논리가 무논리 아니면 논리 파탄이에요. 정치라는 건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계엄 문제, 탄핵 문제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논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권성동의 해법은 무엇이냐 물어봤잖아요. 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윤 대통령 수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소환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그 12일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그럼 당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 소환 통보했는데 저렇게 나오는 것은 당당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소환이 계속 이제 불응할 경우에 신병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건 뭐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의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이 대통령이 됐더라도 이 보면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 경호처에서 거부할 수가 있어요. 압수수색. 예. 네. 그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법률가들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체포의 경우에는 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거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네. 헌재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무작위 추첨이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박선영 그 진실화의 위원장과의 인척 관계 이런 걸 통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좀 보내고 있어요. 이런 게 판결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영향을 준다면은 그 제대로 된 그 법관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되는데 어떤 사적인 인연이라든가 뭐다 하면 그 제대로 된 국회의원도 아니고 제대로 된 법관도 아니겠죠. 네. 국회에서도 헌재 구인 체제로 복구하려는 시도를 빠르게 가동을 했습니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청문회까지 마치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청문 일정이나 합의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계엄의 충격 때문에 이 비판의 대상이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집권당이 돼서 그런데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이중잣대.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뭐 신속한 탄핵 네네. 그 재판 네. 본인 재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거는 시정잡배가 딱 하는 거예요. 저런 행태는요. 네. 딱 시정잡배 수준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속내가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 국민의힘의 일정도 약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그 어떤 탄핵 청문. 네. 청문회. 국민의힘이 그거를 고의적으로 뭐 지연하는 듯이 보이면요. 네. 또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의 의원총회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내부의 반란표 이탈표로 가결이 됐을 때 그렇죠. 그 개딸들이 색출 작업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보다도 강도가 더 심한 그때는 바깥에서 개딸들이 누구누구 의원이 뭐 찬성표 찍은 것 같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장에서 한 명씩 일어나서 고해성사하자는 식으로 거의 인민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부터 떳떳해야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그게 제3자가 봤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설득력을 가질 텐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헌법재판관 뭐 인사청문회하고 뭐 하는 거를 자꾸만 늦추는 모습을 보이면 제2, 제3의 그 뭐라고 할까요? 국민 비판을 초래하는 거죠.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권한 범위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농업사법을 포함해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이라고 해요. 거부권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 또 고건 죄송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때. 고건 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적도 있고요.
뭐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이 다수당이고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런 부분이 강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하고의 또 각이 서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양곡법이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지금 뭐 계엄이네 탄핵이네 이것 때문에 큰 이슈가 있어갖고 거의 그 블랙홀처럼 작용해서 다른 이슈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예, 우리 정말 이 AI 혁명 시대의 그 농업의 혁신을 생각한다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거를 민주당이 이제 그 자기들 표밭을 보고 이렇게 한 거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아주 일부에서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입장이 바뀌면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 네. 그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탄핵 심판의 결과를 뭐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을 요청을 할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뭐 하나의 기로인데 이제까지 뭐 관행으로 봐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패턴으로 봐서는 하는 게 맞는데 과연 지금의 이런 계엄 이후에 그렇죠. 계엄 전과 계엄 후는 뭐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6개 법안은 좀 정책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약간 정치적인 사안이 그렇죠.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거부권 요청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의 반응은 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도 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건가요? 그 본인들이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또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하겠죠. 이 뭐 한덕수라는 사람을 또 탄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그 어제 좀 주목해서 본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중소기업의 날 기념식에 가서 네. 상속 증여세 완화 방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야당의 반대로 부결 폐기된 법안이거든요. 네. 조금 행보의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의외로 그런 그 경제 뭐 세제 관련해서는 좀 유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금투세 뭐 폐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또 유예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상속세, 증여세 그 개정 부분도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의 프레임이 그 부자 감세. 이건 뭐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문제도 본인이 정말 이제 큰 꿈을 꾼다면은 유연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다시 한번 국정이 하나인 협의체에 국민의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 형식, 내용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 이 대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배경 어떻게 보세요? 그 대통령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여야 의정 그 네. 국정 현안 협의체. 예. 근데 그 여야 의정 때는 민주당이 네네네. 불참을 했잖아요. 예. 본인들이 여야 의정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일 먼저 꺼낸 게 그 박찬대 원내대표인데 여야 의정이 실제로 됐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그때 들어오지 않았나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뭐 계엄 이후에 정세가 급변해서 자신들에게 이제 유리한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반대를 했지만 그럼 주도권은 니들이 갖고 가라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순간 사실상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회 의석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18일 날인가요? 만난다고 네. 하던데 좀 논의의 여지가 있겠군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전 제안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지금 같은 비상 시국에는 뭐 딱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그런 그 협의체가 됐던 또 다른 뭐가 됐던 그 이제 정부와 국회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구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학관계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는 가정입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출마 의향을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란다는 한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한다.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이 다르잖아요. 이준석 의원은요. 예. 당이 다른데 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그 개혁신당도 결국 그 국민의힘 보수에서 갈라져 나간 그 뭐 지류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데 그 개혁신당 그것만 갖고는 뭐 본인이 대선에서 어떻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또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큰 자산이죠. 어떻게 보면 정치 거기랑 어떤 식의 어떤 그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냐. 혼자의 힘만 가지고 안 될 때 그 우리가 바둑에서도 기대기 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기대기 전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진짜 보수라는 얘기를 네. 좀 하셨어요. 그 개혁신당은 진짜 보수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개혁신당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과의 어떤 불화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알겠는데 여러 가지 뭐 정강 정책이라든가 뭐를 봤을 때 이 진정한 보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만한 어떤 근거 자체가 아직까지 좀 미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연합 어떻게 보면 연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섣부른가요? 글쎄요. 그건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래갖고 제가 뭐 제가 지금 처한 입장에서 뭐 논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없고요. 뭐 이제 이 계엄 관련 수사 또 뭐 명태균 관련 수사가 좀 이렇게 급진전되는 속에서 저는 뭐 향후 몇 달 동안 전국이 그 두 개의 그 수사 때문에 요동을 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황 변화가 많을 네. 것이다. 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 입양 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 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 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 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맞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 톡톡입니다.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국의 탄핵 사태 외신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을 소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사흘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되고 나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계엄령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도 비슷한 의문 갖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계엄까지 한 걸까? 다른 방법도 있는데 계엄밖에 답이 없었나? 그 계엄에 대한 동기에 대한 분석들 외신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더 타임즈가 들여다본 동기 중에 가장 큰 동기는 아니지만 동기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라는 이제 기사를 내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레이디 맥베스라고 지목을 했어요. 네. 맥베스라는 게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설명해 섹스피어 주면. 네, 비극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맥베스 장군이 전쟁을 마치고 개선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황야의 새 마녀를 만나게 되죠. 네. 이 새 마녀가 맥베스에게 너와 같이 있는 동료 장군의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맥베스가 고뇌를 해요. 아, 근데 왕이 되려고 하면 지금 왕을 죽여야 내가 왕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의 자손들이 왕이 되겠지. 하지만 왕을 죽인다는 거는 반역이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할 때 옆에 맥베스의 부인, 그걸 레이디 맥베스예요. 네. 레이디 맥베스가 당신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맥베스는 덩컨 왕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피바람이 불어들면서 이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인데요. 이 레이디 맥베스는 섹스피어의 소설 그리고 영국 문학 전체에서 굉장히 권력욕의 화신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이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중심적인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레이디 맥베스에 비유를 한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뒤에서 어떤 정치의 배후 조종을 하면서 그림자 역할을 했지만 그 그림자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영향력이 커졌고 결국에는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좀 약간 우리가 보기엔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비약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더 타임스는 자 이거를 좀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복기를 해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가장 팽팽하게 특히 이재명 대표와 팽팽한 실을 유지하고 있었던 긴장관계 이유는 김건희 특검법 아니냐.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가 계속 통과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계속 제의를 해야 된다라고 비토를 네. 놓았잖아요. 비토를 놓았고 그 전에 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즉 디올백을 받았다라는 어떤 불법 뇌물수수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제 네. 검찰은 판단했습니다만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사과를 하는 과정도 명확지 못했고 결국에는 부인의 어떤 잘못된 과오를 덮어주려고 했었고 그 이전에는 또 뭐 학력 위조 논란 또 아니면 그 이전에는 뭐 무속 논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을 덮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하고 기소를 막아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무리수를 더웠다. 이 과정들을 쭉 복기를 합니다. 더 타임스가. 그러면서 그걸 복귀하면서 이런 특검법 주가 조작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화도 내왔지만 그것 때문에 계엄까지 간 거 아니겠냐라고 국민들도 보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은 일단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그렇죠. 했어요. 예. 그러면 더 타임스의 시각은 계엄령 선포가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김 여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외교가에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뭐 이제 최상병 어떤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 계속 부결을 2번 이상 시켰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파워 오브 러브다. 사랑에 대한 행동 아니겠느냐라고 뒷말들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더 타임즈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남편이 추구해온 보수적인 정치 의제를 능가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왔었고 또 5년 전에 윤 대통령이 정계에 등장한 이래로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을 어떤 촌뜨기 검사, 공직자에서 지금의 화려한 대통령으로 부각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겠느냐. 김 여사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부 그리고 그 김 여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적인 정치 의제를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모습을 탈바꿈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었고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논란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김 여사가 이제 유튜브와 최근 어떤 영화에 공개가 됐었죠. 뭐 남성 기자의 손금을 보면서 이제 윙크를 하면서 뭐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언급을 신문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외교가에서 특히 이제 제가 다른 대사관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은 뭐 윤 대통령이 김 여사를 정말 많이 사랑하다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이야기들이 한 정말 1년 이상 퍼져왔었던 이야기들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부부가 정치적인 고난을 막대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서야 이 문제를 마치 레이디 백베스다라고서는 막 몰아붙이듯이 보도를 하는 것이 이게 맞는 일인가. 네. 만약에 김 여사에 대해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고 여기에 대한 각을 세우고 싶었으면 그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타국의 어떻게 보면 퍼스트 레이디를 이런 식으로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맥베스라든가 뭐 손금을 봐줬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십을 시시콜콜하게 보여주면서 굳이 비판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 좀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집회 문화들도 외신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네.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집회 혹시 나가보신 분들 많이 아셨을 텐데요. 여의도 앞에 저도 이제 토요일 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이제 가결된 날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응원봉을 들고 거의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모두 다 이제 트위터나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다가 매우 시끄럽다. 그런데 굉장히 즐겁고 질서정연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전평인데요. 아주 소란스럽고 그다음에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가 정말 귀를 먹먹하게 하고 있지만 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고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그다음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뒷정리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축제의 형태로 발산될 수 있구나라는 보도와 이미지를 남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신 기자들은 참가자들이 K-팝 속에서 막 뛰어다니고 형형색색의 응원봉하고 LED 촛불을 흔드는 걸 보고 댄스 파티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MZ세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쟤들 굉장히 독특한 세대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동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비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지적돼 왔던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이 집회 문화를 보면서 많은 외신 기자들이 한국의 MZ는 민주화 세대다라는 말이 있다. 민주를 줄여서 MZ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예. 할 정도로 한국의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시위와 집회 문화를 보면서 한국의 MZ들과 기존의 민주화 세대들이 민주화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저에게 전해준 그런 특파원들도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의아했을 거예요. 사안은 되게 엄중한데 그다음에 축제와 같이 즐기고 또 질서정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소구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우려가 많아 보여요. 한미일 협력이 잘 될 것이냐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본도 나름대로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상당히 고초를 겪으면서 불안한 상태를 지지율도 아직은 올라오지 못했고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이 양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일본 언론에서도 한일 관계가 복구된 것의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번에도 많이 짚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선례를 보면은 일본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당시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집권했을 당시에는 한일 관계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었고 역사 문제라 그랬죠. 그렇죠. 역사에 대한 사과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들고 나왔으니까요. 강제동원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결정이 났을 경우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다시 한일 관계가 경랑을 휘말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한미일 정상이 구축해 놓은 협력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라고까지 네. 굉장히 좀 위기감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곳들도 있었는데요. 뭐 아사히 신문이나 니케이 같은 여러 신문들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포스트 윤석열의 상황 이 일본,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까지 왜냐하면 트럼프도 들어오니까요. 한미일까지 들어서서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1월 20일에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요구라든가 네. 어려운 요구들을 할 텐데 대응하기가 그렇죠. 한국과 일본이 함께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위기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 뭐 공식 입장도 좀 있나요? 네, 일본은 일단은 지금 이시바 총리가 원래 방한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취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하는 방안들이 양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들도 모두 지금 현재로서는 수면 아래로 크게 경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사실상 이제 국빈 대통령 초대하는 게 무산되고 또 이달 말에 있었던 방위상의 방한도 취소가 되면서 일본 정부에서도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한일 관계 개선을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상황도 좀 살펴보죠. 북한군의 피해 규모가 좀 확인되는 게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 특파원이 한국 KBS 특파원이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데 어제 마침 우크라이나 군에서 러시아 본토에서 북한군 전사자가 수십 명 발생했다라고 이제 무인기 영상을 공개했어요. 혹시 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눈밭에 한 20여 명의 병사들이 사망한 상태로 누워 있는 그런 네.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여기에 북한군들 포함되어 있다. 북러 합쳐서 한 200명 정도 전사했고 그 안에 이제 북한군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수십 구가 북한군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우리 특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화질 자체가 매우 안 좋아서 이게 어떤 사람인지 특정을 하기도 어렵고 이제 정확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였습니다. 전국 시사 듣는 시간 8시 43분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천안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막히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주감휴게소에서는 1차로에 승용차가 고장나서 서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에서 부평,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천천히 갑니다. 매송휴게소에서 팔탄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4차로는 추돌 사고가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사이 1차로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현재 서울 시내 상황은 동작대교가 가장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의 탄핵 심판 절차와 쟁점을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첫 공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심을 배당했지만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 정영선 재판관이 지명됐습니다. 주심과 수명 재판관의 구체적인 역할 설명해 주시면요. 예, 주심 재판관은 해당 사건의 분석과 평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재판관으로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결정은 모든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앞에서 리드하는 역할을 해도 전체적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 재판관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증거 조사할 것이 많다 싶을 때는 이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 이를 담당하도록 이 재판장이 지정한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주심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으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을 맡으셨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압력, 정책인 위압이건 여론의 압력이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주심 재판관 비공개는 결국 이런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헌재는 이번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했습니다. 첫 본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탄핵 심판은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과는 달리 변론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17차례 변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27일에 그 변론 준비기일 이후에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고 이 탄핵 소추 사유, 이 비상계엄 선포와 이 내란죄 문제가 이제 소추 사유인데 이와 관련한 법리 논쟁 그리고 이제 증거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소명할 경우 헌재의 심리기간 통상 더 늘어나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주장하건 대통령 본인이 출석해서 주장하건 헌법재판소의 판단할 대상 자체가 달라지거나 소요 기간이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컨대 대리인의 경우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경우는 뭐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한다든지 그 정도가 가능할 텐데 그게 심리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심리기간의 연장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 180일 이내 조항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몇 년 이상 시간이 걸린 것들이 적지 않고요. 결국 이와 같은 이 180일 조항은 훈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론 언제쯤 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일각에서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는 3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소추 의결서의 당시 쟁점이 굉장히 많았지만 변호인단이 법리 논쟁을 거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사실 이 17차례의 변론을 석 달 만에 이제 다 소화시켰다는 얘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변론을 했다는 얘기고, 그건 다툴 쟁점들이 많았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치열한 법리 논쟁을 예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쟁점은 작아도 이 내란죄라고 하는 사건이 덩치가 크고 관련자들의 숫자도 매우 많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증인들을 소환하고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오히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예상입니다. 네. 이 내란죄의 엄중함 그리고 관련자들이 좀 많다 보니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일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재판에 넘겨지면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른 것인데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맞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헌재법을 근거로 심판이 중단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내란죄라고 하는 이 크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판까지 끝나려면 이게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를 모릅니다. 자칫하면은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야당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이 권한대행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탄핵 심판 결정이 최대한 빨리 내려질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 기다리지 않고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재판부 재량인 거죠? 그렇죠. 해야 한다는 아니니까요. 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관 6명입니다. 헌재는 어제 6인 체제로도 심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됩니다. 나머지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선 절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뒤에 임명된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하는 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지금 만약에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임명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연내 임명한다고 하고 그 이후로도 적어도 2-3달은 더 이 심리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께서도 이 절차 진행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결정에는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관심사항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를 놓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관련한 기준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극적 권한, 현상 유지적 권한만 인정된다. 근데 문제는 이 현상 유지적 권한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기본 정책을 변경하고 이를 담당하는 장관을 교체하는 거, 이건 현상 유지로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권한대행의 권한 받기다. 이렇게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는 대통령 몫의 3명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지만 국회 몫이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형식적 임명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이 박한철 소장의 퇴임 이후에
후임을 임명하지 못해서 이게 이제 대통령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인 체제에서 결정이 내려졌던 것 이런 선례가 있고 반면에 이 대법원장이 지명했었던 이선혜 재판관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했었던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있는데 네. 여기에도 이제 고건 권한대행이 사면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선례도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자체가 근데 사면권처럼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이고 예외적으로 행사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삼권 분립의 시스템 속에서 삼권의 상호 견제와 균형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장치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국회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한 통제는 아예 중단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종론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력이 가미될 부분일 수도 있겠군요. 권한이 있다와 그 권한을 이 경우에 행사하느냐는 또 별개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규정이 안 된 건 명확히 규정이 안 된 건 그냥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한 부분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실제로 어느 부분까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에 닥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실제 선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만약에 규정을 통해서 한다면 그 규정이 타당하냐를 가지고 또 논란이 있을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핵심 탄핵 사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범죄 행위 등이 담겼습니다.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핵심은 내란죄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일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탄핵도 불가피할 겁니다. 결국 불법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교수님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전격시사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뵙겠습니다.